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구분 방법과 선사시대의 생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역사의 구분 방법. 자, 이 역사의 구분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입문 단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역사의 의미로서 구분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로서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기 지금 서술되어 있는 방법 그대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 그 자체, 한마디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 그런데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서 본인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있는 재구성된 역사를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는 본인의 주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있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로서의 역사를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한 번 더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역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관적인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지금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신라 진흥왕이 신라 전성기왕이죠. 여러분 지금 강의 노트 하는 거예요. 강의 노트 펼치시면 돼요. 자, 신라 진흥왕이 6세기 때 전성기 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어요.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인 경우에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 절을 중건했다. 그러면 이건 있는 팩트 그대로잖아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죠? 이런 걸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예시를 보세요. 신라 진흥왕은 6세기에 황룡사를 중건해서 국력을 과시했다. 여기에 역사가의 생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국력을 과시했다죠. 실제로 진흥왕이 국력을 과시하려고 이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본인의 몸이 너무 아파서 비나이다 하려고 황룡사 절을 중건을 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기록했던 역사가가 분명히 이 정도 급의 큰 사이즈의 절을 중건을 한 것은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었을 거야. 그럼 본인의 생각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기록의 유무입니다. 기록이 없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록이 있었던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록은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벽화는 기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기록은 뭐냐? only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의 사용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로 나누는데, 선사시대는 기록이 없었던 시대고요. 역사시대가 기록이 있었던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람들의 생활 모습, 사회생활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냐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뭐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역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선사시대랑 다 똑같은데 기록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거를 먼저 할게요. 네 번째 거, 도구로서의 구분입니다. 인류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지구상에 출현을 했을 때를 약 39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그럼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출현되었던 우리 인류의 조상은 미스터 오씨 누굽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미스터 오 누구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요즘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어쨌든 그분이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에티오피아 여기에 이제 출현됐던 인류들을 우리가 뭉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던 그 인류가
대륙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갔고요. 유럽에서부터 점점 아시아로 오고요. 아시아와 그때 당시 북아메리카는 위에 있는 그 빙하기 때문에 베링 해협이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얼어 있는 그 흔히 말하면 얼음을 빙하를 뚫고 북아메리카로 이동을 하고 남아메리카로 이동을 해서 인류가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9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던 그 인류가 점점 이동을 거쳐서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엄청나게 오래 320만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인류가. 그럼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출현했던 인류가 제일 처음 사용했던 도구하면 당연히 석기이고요. 석기 중에서도 더 옛날에 사용했던 석기는 구석기, 최근에 사용한 신석기. 그죠? 석기 시대 다음은 뭐예요? 응? 석기 시대 다음 뭐예요? 청동기. 청동기 다음은? 철기 다음은? 없죠. 철기 다음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철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그래서 도구로서의 구분이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철기.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도구로서의 구분 중에서, 자, 선사시대는 어디까지이냐?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사시대는 어디까지일까요? 선사시대는 대부분 이제 신석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사시대 기록이 없었던 시대는 우리나라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 청동기 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가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가 탄생 이전은 기록이 없어서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국가 탄생 이후를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고조선 때 보면요,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는 법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고조선 때부터 기록이 있었다라는 걸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국가 탄생 이전은 선사구의 이후는 역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대 표기 방식입니다. 서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기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서기부터. 서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가 탄생을 했었던 때를 기원이라 그래서 1이라고 합니다. 예수 탄생을 1이라고 그래요. 0년은 없어요. 0년 없고 1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탄생을 기원이라 그러고요. 이 예수 탄생 이전은 BC라고 우리가 기원 전이라고 표현을 하죠. Before 크라이스트, 예수 탄생 이전입니다. 신 탄생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이후는 AD라고 해요. 그래서 A가 뭘까요? 하면 대부분 애프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아노 도민이라는 뜻을 가진 그냥 기원 후라는 표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AD는 우리가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 2021년은 예수 탄생 이후죠, 그죠? 기원 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021년을 적을 때 AD 2021이라고 안 적어요. AD는 삭제를 하고요. 대부분 이제 표기를 하지 않고 BC는 반드시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BC는. 그래서 기원 전 BC 표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탄생 건국되었던 시기를 한번 보면요, 고구려가 BC 37년, 백제는 BC 18년, 신라가 BC 57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어디가 국가가 가장 빨리 탄생을 한 거예요? 건국 연도로 봤을 때 신라가 1번이고요. 그 다음 고구려고 백제가 이렇게 되는 거죠. BC이기 때문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옛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기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세기는 100년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연대를 표기를 하는 방식을 세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하냐면, 기원 후를 예를 들었을 때 1부터 100까지를 1세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101부터 200까지를 2세기, 그리고 201부터 300까지를 3세기라고 이렇게 쭉 표기를 해요. 그럼 지금 현재 2021년은 몇 세기입니까? 2021년이 들어가려면요, 2001년부터 2100년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2021년이 들어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21세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라 진흥왕이 몇 세기 전성기라고요? 6세기. 그럼 우리 6세기 했잖아요. 6세기예요. 그럼 이제 6세기가 전성기라고 했더니 6세기 하니까 대부분 진흥왕이 600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죠, 지금. 6세기를 해보세요. 6세기는 501년부터 600년이 6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 진흥왕은 600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500 몇 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 백제 전성기왕 누구였어요? 백제 근초구왕입니다. 4세기죠. 근초구왕 4세기 왕이에요. 그럼 4세기 하니까 400 몇 년이 아니라 300 몇 년도에 존재했던 그 시기에 전성기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몇 세기 몇 세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특히 삼국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표기를 한다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의 구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선사시대 생활부터 할게요. 이게 지금 촬영을 하니까 칠판을 여러분 여기밖에 못 써서 계속 지금 하면서 지워야 되겠네. 그리고 참, 앞서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역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업 시간은 50분 하고 뭐 10분 쉬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역사는 1강이 끝나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50분 하고 뭐 10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많은 강은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너무 길게 수업을 하면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1강 끝나면 쉬는 시간입니다. 자, 선사시대의 생활부터 이제 볼게요. 자, 대표적인 이제 선사시대, 즉 기록이 사용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제 구석기부터 보겠습니다. 구석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에는 약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출현을 했고, 그때부터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 먼저 식부터 시작을 할게요. 식, 의, 주, 이렇게 이제 갈 겁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이제 인류는 그때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먹었던 식량하며 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냥, 채집, 어로는 자연에서의 그대로의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무언가를 뭐 경작을 해서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의 그대로 습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석기인들이 사람들의 사회 모습 하면요, 사회생활, 이것만 보더라도 사회생활은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생활이 첫 번째입니다. 이동생활. 그런데 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동을 할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지금은 생태 피라미드에서 인류는 최상위층이에요. 그죠? 최상위층. 왜냐하면 무기라는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무기 하나면 뭐 그 어떠한 호랑이를 만나도 무섭지 않다. 나한테 총이 한 자루 있어. 그럼 호랑이를 만나도 무섭지 않을 거예요. 총이 없으면 내가 죽겠지. 그래서 이때 당시 구석기 시대 인류는 뭡니까? 그 식물, 초식 동물보다 약간 윗단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혼자서 개별적으로 우리 가족끼리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한꺼번에 우르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무리사회입니다. 무리사회. 우리가 바닷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포식자에 해당하는 상어, 고래들은 떼를 지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물론 뭐 돌고래들은 조금 떼를 지나긴 하는데, 큰 뭐 범고래 같은, 그 다음에 상어 보세요. 한두 마리만 슥 이렇게 다니죠. 그죠? 멸치는 어떻게 다니던가요? 완전 시커멓게 떼를 지나서 다니잖아요. 왜 멸치가 그렇게 떼를 지어서 다니겠어요? 약하니까. 딱 우리 인류는 구석기 때는 멸치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약한 존재. 그래서 이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더라. 그 다음에 식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죠? 그날 흔히 말하면 채집하고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콩 한 쪽도 똑같이 나누어 먹는, 생산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평등 사회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싸우고, 작으면 작을수록 똑같이 나눠 먹는 평등 사회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석기 인류의 사회 생활 모습이에요. 그 다음 뭐 의 같은 경우에는 의복은 당연히 뭐 나뭇잎이라든지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또는 뭐 헐벗고 다니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주거지역. 이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대부분의 주거지역 하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동굴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동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창원만 하더라도 저 뒷산에 뭐 정병산하고 뭐 대암산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갔을 때 동굴 과연 몇 개 있었겠어요? 많아봐야 한 4-5개? 근데 수요는 많잖아요. 공급은 작고. 그렇다 보니까 동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도 어린 아기들이라든지 연장자 위주로 동굴에서 살았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처럼 이제 건장한 세대는 일반 그냥 대충 막집을 짓거나 아니면 큰 바위 밑 이런 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구석기 지역은요, 특정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뭐 구석기 유적지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어요. 전역에.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야 돼요. 유적지. 그럼 유적지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 지도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함경도로 갑니다. 함경도 종성입니다. 이 함경북도 종성은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최초 구석기 유적이 발견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1933년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 발견한 곳이 함경도 종성입니다. 그 다음 역시 함경도입니다. 웅기, 굴포리. 자, 웅기 굴포리는 구석기 시대 때 있었지만 지금은 멸종하고 없는 매머드 또는 뭐 맘모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머드 화석이 발견이 된 곳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웅기 굴포리 지역에 신석기 유적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석기 유적. 매머드 화석은, 맘모스 화석은 구석기 때 거고요. 신석기 때 똑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시신이 누워있는 형태를 보고 그 무덤을 뭐라고 하냐면 동침, 신, 전, 앙, 와, 상이라 그래요. 와가 우리가 부처님이 누워있는 부처님을 와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누워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동침신전 앙와상은 어떤 형태로 시신이 누워있냐면 시신의 머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다리는 서쪽으로 뻗어있는 그런 형태를 동침신전 앙와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웅기 굴포리에 매머드 화석은 구석기고요. 동침신전 앙와상과 같은 그런 이제 시신의 형태를 갖춘 무덤은 신석기 때라고 이렇게 꼭 분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로 가겠습니다. 평안도. 평안도, 덕천, 승리산, 동굴. 자, 이 덕천 승리산 동굴은 역시 한반도 최초 인골이 발견된 곳입니다. 한반도 최초 인골 발견.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골을 덕천에서 발견이 되어서 덕천인, 승리산 동굴에서 발견이 되어서 승리산인이라고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평안, 덕천, 승리산 동굴이에요. 덕천인 또는 승리산인. 자, 그 다음 역시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이게 날씨가 습하니까 분필이 자꾸 부서지네. 그러니까 그 다음 평남, 상원, 검은, 모루, 동굴. 평남, 상원, 검은, 모루 동굴입니다. 모루 동굴. 여기는 동물 화석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대표적인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구석기 유적지이고요. 이제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땅으로. 자, 남쪽으로 경기도부터 갈게요. 경기.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고 싶은데. 이걸로 하면 잘 보이려나? 경기, 연천, 전곡리. 보라 색깔 잘 보여요? 경기, 연천, 전곡리. 여기 이 경기, 연천, 전곡리가 여러분 정말 별표를 한 2개 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발견.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입니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자, 경기, 연천, 전곡리 하면서 제가 구석기 도구를 먼저 하고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면 도구를 적는 칸이 있을 건데, 자, 우리 구석기가 70만 년 전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지라 신석기가 나왔던 BC 8000년경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구석기 시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석기를 크게 3등분으로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러분들 그 도구 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도구 칸에다가. 그런데 이제 이때 구석기 때는 큰 돌을 더 큰 바위에다가 이렇게 던져서 떼내서 썼거나 아니면 큰 돌을 돌날 격지라고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제 이런 큰 돌이 있으면 자그마한 돌날을 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대고 이렇게 박는 거예요. 돌날 격지를 이용을 해서 더 쪼개서 떼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떼내서 쓰던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떼어낸 도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뗀석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뗀석기 중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마다 뗀석기의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기 구석기 때 사용했던 도구는 뗀석기는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다용도로 사용.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에 주먹도끼 딱 했을 때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이미지 있죠? 주먹도끼 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면 상상되는 이미지 있잖아요. 지금 저하고 같은 거죠. 주먹도끼 이미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같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위쪽은 약간 뾰족하게 생겼고 밑에는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이런 주먹도끼. 이게 바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예요. 위쪽은 뾰족하고요. 밑에 쪽은 약간 넓적하게 둥그스름하게 생겨서 용도가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연필에서 연필만 있는 것도 있지만 뒤쪽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으니까 한 개를 다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 같은 경우에도 못을 박는 것만 있는 망치도 있지만 뒤에 못 빼는 것까지 장도리까지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때 당시 주먹도끼가 한 개를 다용도로 사용했던 이 주먹도끼를 우리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기 구석기 때는요, 한 개를 일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도구가 뭐 긁게, 찢게, 찌르게 이런 것들. 그래서 긁을 때 쓰고요, 찍을 때 쓰고요, 찌를 때 쓰고요. 딱 한 개를 일용도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에서부터 후기로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지구상은 빙하기에서 얼음이 점점 녹기 시작을 하면서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 때 왜 공룡이 멸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포유류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전기 구석기 때는 아까 이 매머드 같이 덩치가 크고 털 많은 이런 동물들이 기후가 추우니까 버텼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이런 동물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멸종을 하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작고 날쌘 동물들이 등장을 해요. 자, 여우 사냥을 할 거예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들고.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거지. 백날 해봐라 못 잡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저런 날쌘 동물을 잡으려면 뭔가 던져야 돼요. 던져야 돼. 돌팔매질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던질 수 있는 이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창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음 도구가 나온다라는 거. 작은 돌날 격지를 이용을 해서 잘게 떼낸 이런 잘게, 막 이런 만약에 돌이 하나 떨어져 나왔다. 그럼 이제 이 돌을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파서 얘랑 얘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구를 이음 도구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돌하고요, 밑에 있는 나무하고 딱 이어주는, 흔히 말하면 합체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승배라고 그래요. 딱 이 부분을 승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어서 그 사냥을 할 수 있을 때, 찌를 때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도구를 승배 찌르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승배라서 그래요. 물론 승배 찌르개 말고도요, 이음 도구는 톱도 있고요, 창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도 있어요. 뭐 톱이라고 해서 뭐 지금과 같은 그런 톱은 아니고, 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연결을 하는 이런 톱, 지금과 같은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자, 근데 이 아슐리아냥 주먹도끼 연천 전공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대표적인 아주 유명하신 고고학자였던 모비우스라는 분이 전기 구석기는 아프리카하고 유럽만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인류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하고 유럽에서만 전기 구석기 유적이 등장을 하고 출현을 하고, 인류가 점점점 아시아로 이동을 했을 때는 전기 구석기는 훌쩍 지나서 중기 구석기부터니까, 한마디로 아슐리아냥 주먹도끼는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만 나오는 유물이다 이거예요. 아시아하고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요 뒤에 이것만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는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모비우스에 그렇게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완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유물,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모비우스, 너 네가 쓴 논문 구라야. 우리 여기 아시아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출연을 했으니까 굉장히 약간의 자부심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기 연천 전공리는 구석기 유적지 하면은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거죠. 구석기 유적지는 굉장히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끔 나왔다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경기 연천 전공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로 갈게요. 충청도. 자, 이 충청도 지역이 유적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걸로 봐서 그 시대 때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을까. 근데 경상남도는 없어요. 구석기 유적이 없어요. 여기가 살기가 힘들었나? 아니면 있었는데도 발굴이 안 됐던지. 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충청도는 외우실 때 공주는 공주는 단아하고 청아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공주는 단아하고 청아하다.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그리고 청원, 두루봉, 동굴. 자, 충청도 공주 석장리, 단양, 수양개, 청원, 두루봉, 동굴입니다. 자, 이 공주 석장리는 함경도 종성이 한반도 최초 구석기 유적이라면요, 공주 석장리는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입니다. 남한 최초 구석기 유적. 그리고 공주 석장리는요, 전기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서 후기 구석기까지 골고루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그럼 단양 수양계는 석기 제작소예요. 석기 제작소가 등장을 했고, 자, 청원 두루봉 동굴에는요, 웬 아이의 뼈가 하나 나왔어요. 들어보셨죠? 흥수아이. 자, 이 흥수아이는 구석기 시대 때 5살에서 6살 정도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뼈였는데, 근데 이제 이 뼈를 누가 발견을 했냐면, 그때 당시 석회암 동굴을 찾아 나섰던
김흥수라는 분이 석회암 동굴을 찾다가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갔는데 웬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깜짝 놀라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유골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지금 현재의 현생 인류가 아니라 옛날에 구석기 때 살았던 고대 인류의 이제 화석이라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의 뼈 주변을 분석을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 아이의 이 주변으로 여기만 흙 성분이 다른 거예요. 흙이 좀 더 입자가 가느다라고 흙 성분을 분석을 했더니 여기에 꽃가루 같은 꽃잎의 성분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 주변 여기 나머지 지역은 그냥 입자가 크고 울퉁불퉁한 그냥 자갈인데 이 아이의 주변으로만 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아이의 죽음을 슬퍼한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슬퍼한 누군가가 아이를 여기다가 눕혀놓고 여기 위에다가 고운 흙을 뿌린 거예요. 흙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아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꽃잎을 놔뒀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꽃이 썩으니까 흙과 같이 이제 섞여 있는 믹스가 된 형태. 그래서 이 흥수 아이 이 발견했던 이 뼈를 발견한 사람이 김흥수라는 분이라서 이 아이의 뼈를 우리가 일명 흥수아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 구석기 시대에도 시체를 매장을 했던 장례 풍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된 게 청원 두루봉 동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 제주도 빌입니다. 빌레못 동굴. 그래서 빌레못 동굴에 그냥 뭐 구석기 유적지 뭐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실제로 이 구석기 유적과 관련돼서 굉장히 쉽게 나올 때는요, 지역이 다 나와요. 예를 들자면 덕천 승리산 동굴, 그 다음에 검은 모루 동굴, 뭐 이렇게 나오면 아, 동굴이 나왔으니까, 동굴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구석기 유적, 신석기 유적인지 고민을 하면 이건 진짜 똥멍청이고, 동굴이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구석기잖아요. 그렇게 찾는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인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종성, 웅기, 연천, 상원, 덕천 이렇게 딱딱 그 이름만 딱 나와요. 그럼 나왔을 때 아, 이건 도대체 구석기였는지 신석기였는지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제주도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제주도.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신석기를 하겠지만 신석기 유적에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신석기 유적지에 보면 제주도가 한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딱 적어 드릴 건데 그 한경이 신석기 대표 유적지예요.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와 관련된 지도가 나올 때는 한경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만 딱 보고 한경이 있으면 아, 이건 무조건 신석기구나. 한경이 없다. 그럼 이거는 구석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한경이 신석기 유적지로 대표적입니다. 아무튼 구석기 유적지 이걸 다 외워야 되나? 외우셔야 돼요. 여기 적어드린 거는 강의 노트에 있는 거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거를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유적지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도구에서 지금 뗀석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주먹도끼, 글개, 집게, 그 다음에 밀개 여러분 적혀 있습니까? 밀개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 그 4개 중에서 사냥도구가 2개가 있고요. 조리도구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사냥도구가 뭘지 거기다가 연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냥도구 2개. 뭘 것 같아? 그 4개 중에서. 사냥도구. 얘기해보세요. 사냥도구 뭐겠어요? 일단 주먹도끼가 사냥도구고요. 그 다음에 집게가 사냥도구입니다. 그래서 그거 2개가 사냥도구예요. 동그라미를 쳐서 사냥도구라고 적으세요. 그 2개가 사냥도구예요. 그 다음 글개하고 밀개가 조리도구예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 사냥도구로 주먹도끼와 밀개가 있었다. 틀렸죠? 주먹도끼와 밀개는 사냥도구가 아니잖아요. 주먹도끼는 사냥도구지만 밀개는 조리도구니까. 야, 그렇게까지 나온다고?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왜냐하면 합격생을 많이 배출을 하려고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부터 뭐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집게가 사냥도구고요. 글개랑 밀개가 조리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구석기였습니다.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시거나 아니면 필기를 못 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신석기로 가겠습니다. 자, 신석기는요, 한반도에 이제 출현은 BC 8000년경 또는 약 1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BC 8000년경하고 약 1만 년 전하고 두 개가 같은 표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는 1만 년 전이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위에다가 BC 8000년경도 하나 적어주세요. 왜 두 개가 같은 표현이냐? BC 여기가 기원 1이면요. BC 8000년경이 여기쯤 되겠죠? 그죠? BC 8000년경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21년이니까 BC 8000년경 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가면 약 1만 년 전이 되던지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석기 시대의 식부터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가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했어요. 신석기 시대도 똑같이 합니다. 사냥, 채집, 어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플러스 두 개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이었어요. 인류가 점점점 진화를 거듭을 하면서 두개골의 용량이 구석기보다 신석기가 더 커지고요. 신석기보다 청동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추측을 하건대 채집을 해서 뭔가를 따서 먹고 씨앗을 뱉었는데 그 내가 씨앗을 뱉은 부분, 씨앗이 모아져 있는 그런 쪽에 비가 내리더니 싹이 나더라. 구석기도 분명히 그랬을 건데 구석기 인류는 그게 뭔지 몰랐던 거고 신석기는 내가 뭐지? 내가 먹고 여기다가 뱉었는데 여기서 싹이 나니까 우리 그러면 씨앗을 한번 심어볼까 이렇게 되면서 농경이라는 걸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농경을 하면서 인류 생활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씨앗을 뿌려놓고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씨앗 뿌려놓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축까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경과 목축을 신석기 시대 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 중고등학교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신석기 혁명이라. 신석기 혁명이 뭐냐? 바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인류가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함으로 인해 나타난 엄청난 큰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 그래요. 혁명이라는 건 인류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계사에서도 봤을 때 가장 유명한 혁명이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배우셨을 거고 손으로 만들다가 기계로 만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가면 의류대혁명이 있어요. 의류혁명. 그게 바로 목화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재배가 되면서 소못을 입게 된 거죠. 면옷, 솜옷 그렇게 해서 의류혁명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인류의 정착생활을 이제 이끌어다 준 혁명이라서 신석기 혁명입니다. 그럼 이제 이때 당시에 농경은 어떤 걸 재배를 했을까?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 즉 벼농사는요 굉장히 공정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두뇌의 용량으로는 벼농사는 아직 멀었어요. 청동기 시대나 돼야 이제 벼농사를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신석기 시대는 농경은 밭농사입니다. 그냥 씨앗 뿌려서 물 좀 주면 끝나는 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 피, 수수와 같은 곡물을 재배를 했죠. 신석기 시대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석기 시대의 이런 식량,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사회 생활을 한번 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이동을 하지 않고 이제 머물러 삽니다. 정착 생활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정착을 하냐 이거죠. 어떤 형태로? 바로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씨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움집에서 산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움집이 이렇게 있어요. 움집이. 그냥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자, 여기는 정씨 가족이 사는 움집이고요. 여기는 이씨 가족이 살고요. 여기는 박씨 가족이 살고요. 여기는 강씨 가족이 살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씨족이다 이거죠. 씨족이다. 이건 지금 쉽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씨족입니다. 씨족. 그때는 선사시대니까 성씨가 뭐 김씨, 박씨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씨족사회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씨족사회. 그래서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움집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살면서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바로 부족사회라고 그래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씨족들이 여러 개의 씨족들이 큰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형태가 신석기 시대고요. 그런데 같은 씨족끼리는 절대 혼인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씨족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씨족과 결혼을 하는 것이 족외혼.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족외혼이 딱 두 군데 들어갑니다. 두 군데. 족외혼. 지금 첫 번째가 신석기 때 나오고요. 하나가 오늘 3강에 배울 바로 동예. 동예라는 국가가 족외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동예 하면서 신석기랑 똑같은 거 뭐 있었어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까지 기억을 잘 하고 계세요. 3시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족외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신석기 시대는 자, 식량은 넉넉했을까요? 부족했을까요? 식량은 왠지 느낌에 이제 밭농사를 지으니까는 넉넉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밭농사를 통해서 수확하는 식량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면 어떤 사회? 식량이 부족하면 무슨 사회라 그랬어요? 평등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또 평등사회입니다. 벼농사나 지어야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산량은 여전히 부족했다. 물론 구석기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자,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석기의 식량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복을 한번 볼게요. 구석기 시대가 그냥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나뭇잎으로 대충 걸쳐 입었다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이제 인류는 의복을 직접 제작을 해서 입습니다. 그래서 의복 제작이에요. 의복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물도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복 제작과 그물 제작을 했음을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가락바퀴랑 뼈바늘이에요. 뼈바늘. 가락바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실을 뽑아냈느냐.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여름에 입었던 사람들의 옷 중에서 일반 평민들이 입었던 의복 중에서 삼배라고 하는 옷감이 있죠. 삼배. 굉장히 거칠거칠하면서 구멍이 술술 뚫혀 있는 거. 근데 그 삼배라는 옷감은 실제로 삼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나무. 근데 그 나무를 얇게 이렇게 뜯어내면요. 가닥가닥이 찢어져요. 예를 들자면 나무젓가락을 여러분 입에다가 집어넣고 입에다가 이렇게 왜 라면 먹고 나면 나무젓가락이 좀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럼 입에다 넣고 꾹꾹꾹 씹어보세요. 그럼 나무젓가락이 막 이렇게 뜯어지죠. 그죠? 갈래. 근데 그 뜯어진 거를 나무젓가락 이렇게 쫙 뜯으면 끝까지 쫙 내려옵니까? 아니고 중간에 탁 끊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이라는 나무는 이렇게 흔히 말하면 삼 그 나무의 맨 끄트머리를 이렇게 막 돌로 이렇게 으깨면요. 얘가 이제 으깨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닥을 쫙 찢어내면 끝까지 쭉쭉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삼이라는 나무 가지를 뜯어낸 걸 가지고 가로실, 세로실, 가로실, 세로실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두두둑 뜯어질 거예요. 얇아서. 그러면 그 삼이라는 그 나무 한 개 한 개씩 뜯어낸 그거를 한 가닥가닥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새끼줄 꼬듯이 여러 줄을 묶어야 되는데 그 새끼줄 같은 우리 집집 만들 때 그 지푸라기는 한 가닥 자체가 좀 두꺼우니까 새끼줄을 꼴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얇으니까 머리카락 10개를 새끼줄을 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가닥만 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만들려면 수백 가닥, 수천 가닥을 꼬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만든 게 바로 이 가락바퀴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구멍에다가 방금 그 삼 한 가닥 한 가닥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 가운데 구멍에는요. 이 구멍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흔히 말하면 막대 기둥 지지대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이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얘 돌을 이렇게 돌려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지우개에다가 연필 하나 꽂아갖고 돌려보세요. 그럼 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놔두고 얘를 돌려요. 돌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꼬인 거를 잘라가지고 가로실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 또 똑같은 공정을 통해서 세로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두꺼운 삼 여러 개를 감아서 두껍게 해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의복을, 이렇게 옷감을 만들고 의복을 제작을 해서 입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복을 제작을 해서 입으니까 그물도 역시 제작이 가능한 거죠.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가락바퀴랑 뼈바늘이. 자, 그 다음 이제 주거 지역을 볼게요. 신석기인들의 주거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구석기 시대처럼 아무 곳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을 향해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신석기 시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농경과 목축을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주거 지역은 강가나 바닷가 지역이 대표적인 주거 지역입니다. 바닷가 했더니 선생님 바다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조건이 있어요. 강이 흐르는 하류 부근의 바닷가. 네, 그런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집의 형태는 움집입니다. 움집. 근데 신석기도 움집이고요. 청동기도 움집이에요. 근데 똑같은 움집인데 차이가 뭐냐면 신석기의 움집은 약간 반지하식 움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하식. 여기는 반지하식 움집의 형태예요. 그리고 바닥의 형태는요. 바닥의 형태는 원형이거나 가장자리가 이렇게 둥근 형태. 바닥의 형태가. 그리고 가운데가 뭐가 있느냐? 여기 파이어. 화덕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신석기의 움집의 형태입니다. 청동기 시대 움집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청동기 시대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상형 움집이에요. 청동기는. 그리고 바닥의 형태는 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청동기는요, 화덕의 자리가 가장자리입니다.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서술형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직렬에 절대 그림으로 안 나오고요. 전부 다 설명으로 나와요. 바닥은 반지하식 형태이며 가운데 화덕자리가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가운데 화덕자리만 보더라도 신석기라는 걸 찾아야 되고요. 청동기는 가장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강의 노트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딱 그려 놓으세요. 거기 움집 밑에다가. 자, 그러면 신석기의 주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유적지. 자, 첫 번째가 황해도로 갑니다. 황해도, 봉산, 지탑리. 황해 봉산 지탑리입니다. 자, 여기는 탄화된 좁쌀이 발견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갈게요. 강원도 양양 오산리, 서울 암사동. 자, 이 두 군데서 발견된 것은 움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부산 동삼동, 김해 수가리. 여기에서는 패총이 나왔어요. 패총 같은 경우에는요, 조개 껍데기 무덤을 우리가 패총이라 그러죠. 근데 이 패총이 왜 그 신석기인들의 그런 사회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지이냐라고 한다면, 조개 껍데기를 먹고 모아놓은, 일명 그냥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조개 껍데기를 모아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조개구이 드시러 가봤죠? 그죠? 안 가봤습니까?
조개구이 집을 가면요, 그 쓰레기통에 여러분들이 먹고 난 조개 껍데기만 버리나요? 아니거든요. 먹고 나서 입술 닦았던 휴지도 버리고요, 조개 껍데기를 조개구이 먹을 때 뭐 파먹었던 뭔가 도구도 있고요, 거기에 다른 것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의 이 조개 껍데기를 모아놓은, 먹고 난 조개 껍데기 쓰레기통이었던 이 폐총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석기 사람들이 파먹었을 때 사용했던 뭔가 돌이라든지 뭔가와 관련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지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아까 제주도 뭐 있다 그랬어요? 구석기랑 차별되는 딱 한 개, 두 글자, 한경. 그래서 제주도 한경입니다. 신석기 대표 유적지, 신석기 대표 유적지. 신석기인들은 사용했던 이제 도구가, 구석기인들은 돌날 격지를 이용을 해서 떼내서 쓰는 뗀석기였다며, 신석기인들은 그렇게 떼내어진 것을 좀 더 자기 그 형태에 맞춰서, 이용 형태에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갈아서 씁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간석기라고 하는데, 이 간석기로는 일단 농기구도 있고요, 뭐 어로 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농기구로는 대표적으로 돌랏, 돌괭이, 돌보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로 도구로 그물, 작살, 낚시 도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석기 시대에 원거리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또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흑요석입니다. 흑요석. 원거리 교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원거리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는, 뒷받침해주는 게 흑요석. 흑요석이 뭐냐면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출현하는 그런 출토되는 돌을 우리가 흑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출현하는 이 돌이 흑요석이라면 화산 지역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 흑요석이 어디서 출토가 되냐면요, 강원도에서도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흑요석이 하나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강원도하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화산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강원도에서 등장했던 흑요석은 어디서 왔단 말이에요? 밖에서 왔는데, 그래. 밖에서 오긴 왔는데 어디가 가장 가까웠겠어요? 강원도하고 우리나라의 화산 지역하고 어디가 가장 가까운 데 있죠? 백두산.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이 흑요석은요, 백두산에서부터 유입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뒷받침해 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가깝습니까? 부산은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유입되었다. 그러니까 원거리 교류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 시대도 원거리 교류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는 식량을 뭔가를 뭐 비축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서 그냥 그날 사냥을 하면 그날 잡아먹고 그날 채집하면 그냥 먹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해야 될 토기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신석기 시대는 조, 피, 수수 같은 농작물을 수확을 하고 나니 이것을 보관해야 될 뭔가 그릇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신석기 시대부터 토기가 만들어집니다. 토기. 자, 신석기 시대의 토기의 종류는 일단 첫 번째가 민무늬 토기예요. 민무늬 토기. 그런데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는 얘기죠. 청동기 시대도 민무늬가 나오고요, 신석기 시대도 민무늬가 나와요. 근데 시대를 봤을 때, 탄소 측정 방법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신석기 시대에,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민무늬가 있고 조금 더 후기에 등장했던 민무늬가 있어서 두 개가 다 이제 민무늬이기 때문에 신석기에 등장했던 민무늬를 조금 더 빠른 시기에 등장했던 민무늬라는 뜻을 가진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름 민무늬 토기는요, 무늬가 이제 없이 만들어 놨더니 토기를 단단하게 하려면 불에다가 구워야 돼요. 근데 불에다가 구우면 흙이라는 게 팽창을 한단 말이죠. 팽창을 하면서 토기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지는 부분을 조금 더 두껍게 좀 더 덧대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덧무늬 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덧무늬 토기를 했더니 비주얼이 별로 안 예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뭔가 무늬를 찍어서 넣을 수 있는 눌러, 찍기, 문, 토기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늬를 직접 그려서 넣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요런 순서대로, 이게 바로 시대 순서대로 토기 제작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민무늬 토기를 만들었는데 불에다가 가열을 했더니 갈라지고 터지기 시작을 해서 좀 더 두껍게 덧대었다. 덧무늬 토기 비주얼이 별로 안 예뻐. 그래서 무늬를 찍어 넣다가 나중에는 무늬를 직접 그려 넣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 토기들이 전부 다 대부분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다. 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왜 굳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땅에다가 꽂아두려고 옵니다. 땅에다가 꽂아두려고. 그냥 땅에다 그냥 평평하게 놔두면 되지 왜 하필 그럼 꽂아두냐? 땅속이 지상보다 조금 더 시원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보관을 할 때 뭐 다만 몇 시간이라도 또는 며칠이라도 더 오래 보관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땅에 꽂아두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불에다가 아까 가열을 한다 그랬죠. 불에다가. 그러면 가열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든 토기는요, 밑바닥만 열이 전달이 다 되고 여기 있는 이런 쪽 부분에는 열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뾰족하게 만들면 열 전달이 위쪽까지 굉장히 골고루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특히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무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비엔나 소세지 같은 그런 프랑크 소세지 거기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으면 더 빨리 잘 구워지잖아요. 이렇게 무늬를 넣으면 더 빨리 잘 구워지죠. 그럼 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 자, 이 무늬는 무슨 무늬일까요? 위에 있는 이 무늬는. 이거. 빗살 무늬인데 그래. 뭘 상징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비 모양이에요. 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여기는. 저도 처음에 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산인 줄 알았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산이 아니고 번개랍니다. 나 왜? 저도 몰라요. 내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서. 여기는 번개고 여기는 비 모양. 뭐 이렇게 해서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신석기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신석기 시대 하면 구석기에는 없는 신석기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시신앙입니다. 원시신앙. 농경을 시작을 하면서 제발 생산량, 수확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 간절한 비는 무언가가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신석기 시대의 원시 신앙은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원시 신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애니미즘은요, 외우실 때 everybody,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정령이 있다라고 그렇게 외우세요. 에브리바디입니다. 에브리바디. 애니멀 하시면 안 돼요. 에브리바디예요. 정령신앙.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정령이 깃들어져 있다. 하물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여기 있는 분필에도 영혼이 있고 여기 있는 칠판에도 영혼이 있어. 그런데 이왕 믿어야 될 것 같으면 모든 것에 영혼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믿으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영원한 것들, 부서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 영혼이 있는데 부서지지 않고 영원한 게 뭐가 있느냐? 태양, 물, 큰 돌, 뭐 이런 것들이 다 애니미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건국신화, 즉 주몽의 건국신화를 보면 주몽의 아버지가 태양신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몽의 어머니가 그 물의 손녀 하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애니미즘 사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태양이라든지 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이 앞에 있는 토끼를 기억을 하세요. 토끼. 그래서 동물, 식물 신앙입니다. 동식물 신앙. 그래서 제가 앞에 여기 애니멀이라고 얘를 생각을 하고 얘를 토테미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가 동식물 신앙이 아니라 여기는 에브리바디, 여기가 토끼입니다. 토끼. 동식물 신앙. 자, 동식물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또 건국 신화가 뭐가 있느냐?
고조선의 건국신화죠. 당군왕거. 거기에 보면 곰하고 호랑이가 쑥하고 마늘을 먹고 동굴에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게 실제로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에서 뭘 먹었다라는 게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곰만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로 봐서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환웅 세력하고 결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토테미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샤머니즘. 머니. 돈입니다. 돈. 머니.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되느냐? 무당들한테. 그래서 샤머니즘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무당들에게, 무속인들에게 돈을 주고 구술하는 거. 그래서 샤머니즘 하면 머니를 기억을 하세요. 현재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원시신앙은 뭐가 남아있습니까? 샤머니즘 남아있죠. 샤머니즘. 그 다음에 이제 토테미즘도 완전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왜 시골 마을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완전 몇백 년 된 큰 나무, 뭐 일명 당산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큰 나무를 왜 무슨 뭐 개발 같은 거 한다고 나무를 자르면 거기 나무에 깃들어져 있는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이 노해서 큰 뭐 재앙이 닥친다 해서 그런 큰 나무 베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공사 막 이런 거 하면은 꼭 인명사고 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과거에 옛날에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그런 뭐 미신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토테미즘 요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네, 선사시대 생활까지고 뭐 빠진 거는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역사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고요. 역사의 두 가지 의미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서 역사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역사가만 밑줄을 한번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로서 역사의 대표적인 역사가가 랑케하고요. 엘버트 비버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의 대표 역사가 보면요. 크로체, 콜링우드, 그리고 E.H. 카 이렇게 세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있는 뭐 역사의 학습의 의미라든지 한국사, 세계사 요것은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인류의 기원 부분에서 이제 선사시대의 전개가 지금 나오는데, 지금 여기 있는 뭐 인류의 기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런 분들은 시험 문제에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상 우리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는 것만 지금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안 보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디냐? 14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셔야죠. 자, 14페이지 밑에 큰 가로 2번에 구석기 시대의 문화와 생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약 70만 년 전부터 이제 인류가 살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구석기 시대의 구분에 전기, 중기, 후기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런 주먹도끼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어디서 발견이 되었다고요? 경기 연천 정곡리에서 발견이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표 위에 보시면 사냥도구가 주먹도끼, 집게 등이 있고요. 조리도구가 글게, 밀게 등이 있다라고 지금 적혀 있으니까 거기다가 밑줄 하나 딱 그어 주시고, 자, 밑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지 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유적지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교재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시면서 나머지 유적지도 한 번 더 눈으로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16페이지에서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건 리얼 사회생활입니다. 리얼 사회생활.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검정색으로 진하게 되어 있는데 무리 가운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무리를 이끌긴 했지만 권력 행사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으며 식량이 부족해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중석기 시대가 바로 중기 구석기. 네, 그걸 우리가 중석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니은의 도구 변화 한번 볼게요. 도구 변화. 빙하기가 지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태계가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어갔다. 이런 새로운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큰 동물은 점점 사라지고 작고 날쌘 동물이 다니면서 사람들은 바뀐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도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작고 빠른 동물을 잡기 위해 톱, 활,
작살 등을 만들고자 잔석기를 제작했고 이런 잔석기를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도 만들었다. 그래서 톱, 활, 작살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구석기가 아니라 왠지 이름이 좀 더 디테일하니까 신석기겠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톱, 활, 작살 이런 등이 전부 다 이음 도구라서 다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면요. 초기, 토기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시대별로 초기에는 이름인 무늬하고 덧무늬 토기가 나와 있고요. 한 장 넘깁니다. 그리고 눌러찍기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후기로 가면서 빗살 무늬 토기가 이렇게 출현을 했다라는 거 여기서 적어드린 대로 바로 초기와 후기까지 순서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사료에 동침, 신전, 앙, 와장에 대해서 지금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신석기 시대의 대표 유적지 운기 굴포리에서 출토가 된 거고요.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침, 신전, 앙, 와장이라 하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있는 시체의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얼굴을 위로 향하게 했는데 이를 동침, 신전, 앙, 와장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 19페이지 사회생활로 가겠습니다. 7번이죠. 사회생활. 자, 거기에 보시면 신석기 시대는 농경생활과 가축을 키움으로 인해 정착생활을 하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밑줄을 그으세요. 혈연을 바탕으로 한 씨족을 기본 구성으로 하고 다른 씨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부족사회를 이루었다. 그리고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생산활동에서 여성의 역할이 큰 모계 씨족 사회를 바탕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청동기 시대부터 부계 사회로 변모했다.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옵니다. 신석기 시대는 모계 중심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아버지 중심, 부계 중심 사회로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신석기는 반드시 모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그 여성의 몸을 조각한 그런 조각상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요. 남성의 조각품이 출토가 되면서 부계 중심 사회다. 신석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틀렸고 여성의 조각상이 나왔고 모계 중심 사회다라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밑에 있는 신앙생활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서 1강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10시 20 뭐 한 7분쯤 돼가는데 4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10시 40분부터 네, 2강 하겠습니다.